박사가 결혼식 피로연 식탁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면서 김원 박사의 한강 1968이라는 책에 대해서 북토크를 할 예정인데 좀 같이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 책은 여기 관계가 없어요. 이 책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이상하게 했나 보다 했습니다. 저는 그 한강 1968이라는 제목이 좀 문제적이다 라고 느껴서 제가 할 말이 좀 있겠다, 해드릴 말씀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추상민 박사가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함부로 응락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좀 그 서두는 좀 생략하고요, 거두절미하고요. 김소월의 유명한 시가 있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그 시 보고 이제 목가적인 풍경의 아름다움을 푼 시 이렇게 배웠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16세기, 17세기 조선 후기 이른바 농업기술의 발달과 그 논 개간 사업에 관한 좀 자료들을 대학원 다닐 때 보면서 이게 그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시였구나. 강변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장소였구나. 이 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자주 만나는 시인 유근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술 마시지 말고 목숨을 걸어라, 시제대로 쓰려면. 예. 한국 사람들, 이게 특히 한국의 강들이 하상계 입수가 크다 보니까 강 가까이에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청개구리가 강가에 묘를 썼다가 매일 비 올 때마다 운다는 얘기처럼 울어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한강처럼 큰 강은 주민들은 늘 피해 다녀야 되는 곳이었죠. 물 가까이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한다, 개척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조선시대 내내 한강을 끼고 살았으면서, 서울에서 한강을 외스로 두고 살았으면서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를 못했죠. 한강변에 조금 높은 곳에 있으면 거기다 정자 하나 짓고 구경하는 정도였지, 강변 가까운 곳에다 건물을 지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1925년 일제강점기 을지국대 홍수를 겪고 나서는 그나마 좀 높은 곳에 있던 지역들까지도 다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한강의 제방을, 일부 구간에 제방을 쌓고 한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인위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 한강에 제방을 쌓았던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새 한강은 서울의 내수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좀 황당해요.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크고 넓은 강을 도시 한복판에 흘러가게 만드는가. 대놓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크고 넓은 강이 한복판을 흐르는 도시가 서울 말고 어딨냐, 자랑스럽다 이러겠지만, 이 와중에 무려 이제 서울 구간에서만 26개인가 7개의 다리를 놓아야 했고요. 다리를 통과하는 건 항상 막혀요. 엄청난 좀 공력을 들여서 한강을 서울의 내수로 만들어버렸죠. 왜 그랬을까? 사실은 한강 얘기를 하려면 저는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왜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약탈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을까? 라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개발의 시작은 1968년 이제 여의도 개발로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 김원 박사님이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만 제가 좀 문제적인 제목이다라고 느꼈던 것은, 왜 한강을 개발해야 했을까? 왜 우리는 한강을 개발 대상으로 놓는 사고에 굳어져 버렸을까? 이 질문부터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해온 것들이 좀 있었어요. 좀 어떤 건 황당하고 어떤 건 좀 일리가 있어요. 황당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5.16 쿠데타가 나고 나서 이제 쿠데타 세력이 이른바 재벌들을 부정축제 혐의자로 다 잡아들여요. 잡아들이고는 이제 김정필 주도하에 좀 겁을 주고 일주일인가 2주인가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훨씬 이제 반민특위로 잡혀갔던 이제 친일파 기업가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당시 화신의 대표이기도 했던 박흥식이 한 2주쯤 후에 그 군사정부에 제출한 기여할 수 있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남서울 개발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제가 볼 땐 좀 뜬금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1930년대에 홍제동에서 종로까지 지하철 건설 구상안을 낸 적도 있었고, 서울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 통념으로 서울은 한강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서울이 한강을 넘어서 확대될 수 없다. 항상 뭐 다리라고 해봤자 저 한강다리 달랑 하나뿐이었고, 달랑 하나뿐인 다리마저 끊어지니까 100만 서울 시민이 피난도 못 가고 인민군차에 남아있었던 것이 1950년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동쪽에다 광진교 하나를 더 놓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울 권역에서 다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강남에 거대한 50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자족도시가 안 되고 서울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박흥식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과거 홍제동 도시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본 적이 있었고, 그것을 지하철로 연결시키는 구상도 해본 적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 남서울과 서울 도심을 지하철로 연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서울 도시계획, 도시개발 구상안을 만들어와요. 그림만 보면 좀 황당하죠. 군사 정권, 군사 정권으로서도 황당했을 거예요. 이거 뭐 저기다가 논밭밖에 없고 접근 통로도 없는데 저기다가 도시를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거냐. 서울하고 무슨 관계냐. 뭘로 건설할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생각들을 했겠죠. 네, 역시 이건 논문에, 어떤 논문도 이걸 다룬 적이 없어요. 이제 저 혼자 그 뒤에 상황들에 대해서 좀 보고 이걸 한번 글로 써볼까 하다가 안 쓰고 말았던 건데, 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이 서독이었어요. 거기 이제 서독의 광부 또 간호사 파견 얘기는 워낙 유명하지만, 사실 그에 앞서서 50년대 말에 서독이 먼저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게 있었어요. 뭘 제안했냐면, 한국전쟁 직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또 세계에서 최빈국 상태가 돼 있는데, 서독에서 서울에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했었어요. 서울에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막았어요. 뭐 인도적 사업인데 왜 막느냐. 미국으로서는 아마도, 당시 미국 정부로서는 독일이 전범 국가 이미지 세탁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58년도에 서독 대신 그 일을 떠맡긴 데가 스칸디나비아 3국이었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3국이 그래서 국립의료원을 지어줬고, 국립의료원 아래에 스칸디나비아 식당이 생기고 그랬었죠. 그런 좀 하나의 연구도 있고, 또 하나는 박흥식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과 사업하면서 당시 이제 미국, 영국 등 연합국들과는 완전히 외교 관계가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등 추축국 자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박흥식으로서는 이 사업이 당시는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면 과거에 일본을 통해서 맺었던 일부 독일 자본과의 네트워킹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독일 자본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했던 것 같아요. 그 타당성을 좀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어서 64년도에 박정희가 최초로 독일에 갔던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61년부터 안에 박흥식 개발 계획과 관련된 이제 남서울 계획이었고요. 남서울 계획이었어요. 이건 서울 확장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단히 느닷없이 1963년 1월 1일부로 강남 전체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해요. 63년 1월 1일부로. 그리고는 행정구역도 만들질 않아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주출장소 이런 식의 이름으로 강남의 그 거대한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일대가 전부 출장소 하나가 다 담당하는 지역으로 무려 4년간 계속됩니다. 왜 그랬을까? 개발 계획도 없고 접근할 길도 없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도 줄 수가 없는데 왜 63년도 어느 정도 좀 개발 계획이 쓰고 나서 서울로 편입했, 뭐, 개발 계획이 있어서 이제 먼저 발표하지 않으면 개발 계획부터 세우고 발표를 해버리면 땅값이 오를까봐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심들이 있어요. 이제 좀 황당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6 직후에 군사 쿠데타 세력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저들이 쿠데타를 다시 안 일으킬까? 이게 이제 정치적 고민거리였어요. 이승만은 자기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뭘 활용했냐면 적산을 활용했어요. 적산 불화권을 활용해서 자기 지지층들에게 적산을 나누어주고 이들을 이제 이른바 300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했죠. 그게 가능했어요. 그럼 박정희는 뭘 나눠줄 아무것도 안 나눠주면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군부의 불만을 장기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 뭘 나눠줬어야 해요. 이제 지금 그걸로 해서 지금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남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죠. 그냥 연구 특권을 줬어요. 운영권을. 영구히.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의 수익이 나는데 그 특허권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는 뭘 나눠줬을까? 적산들은 이미 이제 이승만 정권이 불화했고 남아서 나눠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를 들어 윤석열은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그 가담 세력에 뭘 나눠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봐야 돼요. 당시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국공유지가 없다 이제 불평들을 하는데 사실은 일제강점을 거치고 나서 또 왕조 체제가 공화정으로 바뀌고 나서 전 세계에서 국유지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했어요. 해방 직후만 해도 일본인이 놓고 들어간 땅이 전부 국유지가 됐고 이왕직 땅이 전부 이승만이 이제 이왕직 땅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이제 이시 왕실의 땅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문화재 관리국 소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문화재 관리국 소유 땅들이 다 어디였냐면 특히나 많이 모여 있었던 데가 이왕직 땅이 곳곳에 있었습니다만 고종 순종의 땅이 곳곳에 있었습니다만 주로 많이 모여 있었던 데가 왕릉 주변이에요. 동구릉, 서원릉, 서삼릉, 허니릉, 선정릉 이쪽들 다 왕릉 주변 땅들은 대부분 이왕직 땅이었어요. 이 군사 쿠데타 세력이 처음에는 이 왕릉 주변 땅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능참봉이 총괄하던 그런 곳이었었는데, 왕릉 주변 땅들을 처음에는 그랬어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소작을 주는, 이제 이용권을 주는, 이런 형태로 잠시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62년도에 들어와서 거의 다 불화해버려요. 이 불화 명단은 다 공개되지 않았어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됐습니다만 대개가 이 왕릉 주변의 땅을 불화받은 사람은 군인의 부인들이었어요. 군인의 부인들. 대표적으로 서삼릉 옆에 있는 골프장도 그렇게 불화가 된 땅이에요. 거기는 원래 안중근 유족들한테 이용권을 줬다가 6개월 만에 도로 빼앗아서 이제 군사 쿠데타 주역의 가족, 부인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부인의 이름으로 불화를 받은 땅이고, 그게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서서울 컨트리 클럽이 돼 있죠. 서울 주변의 골프장이나 이런 데들이 그렇게 군인들한테 넘어갔어요. 굉장히 많은 땅들이. 근데 제가 의심했던 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이제 군인들인데 누구는 저 한강 이북에 저 동구릉 주변이나 서원릉 주변에 땅을 주고 누구는 저기 사람 발길도 닿지 않는 허린릉이나 선정릉 주변에 땅을 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첫 번째 이유는 너도 서울 땅 줄게 하는 식으로 나눠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나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의심이라보다 좀 구체적인데, 사실은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정권을 잡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박정희의 가장 이제 공식적으로 표출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였냐면 또다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였어요. 또다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시민이 100만일 때도 피난시키지 못하고 적치하에 남겨뒀는데 1960년에는 이제 200만이 됐고요. 66년이 되면 350만으로까지 들어가요.
300만이 돼버린 서울 시민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피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서울을 강남으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강남에 중요한 이제 근거를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결합되어서 63년도에 좀 전격적으로 강남을 서울로 편입시키는, 무모하고도 아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다 됨으로써 이제 한강은 좀 이상한 강이 돼버렸죠.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강이 돼버렸어요. 물론 서울 시민들은 한강을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왜냐하면 제가 1966년에 서울에 부모님 따라서 왔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강변 동네에 자리 잡았어요. 종점 동네. 지금의 보강동이라는 곳이에요. 종점 동네였어요. 강변에 있는 동네들은. 서울의 끝이었어요. 종점이 있다는 건 서울의 끝이라는 얘기였어요. 거기가 서울의 끝이었어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강 너머 쪽도, 지금 뭐 보강동 넘어 반포 뭐 이쯤 됩니다만은, 강 너머 쪽도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이지만 거기 가려면 나루배밖에 탈 게 없었어요. 그런 상태였거든. 그런 상태에서 서울을 편입시키면서 이제 한강을 서울의 내수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 접근이 언제 가능했느냐? 이건 또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당시 사람들로서는 저 강남이 서울, 행정구역상 서울이지만 실제로 서울이 된다는 건 꿈도 꿀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1950년대 말에 지금의 이촌동 일대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정말 광활한 모래밭이었어요. 거기 대략 5,000명 정도가 상주했어요. 이촌동에. 상주했는데 뭘로 먹고 살았냐면 그 모래를 지게에 싣고 시내로 나가서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한직의 오전. 1957년, 58년 연이은 홍수로 그 이촌동에 수많은 집들이 떠내려가면서 이제 소개시킨다고 했지만 그런 정도였었어요. 모래를 져서 날라야 되던 시절. 서울 시내에, 아니 대한민국 기업과 국가 정부에 불도저 한 대가 없었어요. 불도저가 필요하면 미군 거 빌려다 써야 했어요. 근데 이 돌파구가 만들어진 게 1965년이었어요. 1965년 한일협정 체결하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받기로 한 5억 달러 중에서 400만 달러 분량을 건설 중장비 400대로 대신 받습니다. 이게 도착한 게 1966년 4월이에요. 근데 그때 좀 서울시 자체가 좀 이상하다기보다는 박정희가 볼 때는 도저히 좀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당시 서울시장은 윤치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윤치영이 누구냐면 윤치소의 동생이에요. 윤치소의 동생이고 윤보선의 삼촌이에요. 이대 대통령 윤보선의 1살 어린 삼촌이에요. 윤치호하고는 사촌 관계였고요. 윤보선하고 같은 집에서 같이 자랐어요. 근데 좀 일찌감치 YMCA에서 이승만에게 영어를 배웠고 나중에 미국 유학 가서 이승만하고 찰싹 붙어 있다가 해방된 뒤에 이승만의 비서실장을 했었습니다. 이승만의 비서실장을 하다가 초대 내무부 장관이 됐었어요. 정부 수립과 동시에 초대 내무부 장관이 됐고 그래서 당시에는 윤치용이 이승만의 후계자다라는 얘기가 멀리 이제 광범위 퍼져 있었는데 이기붕한테 그 자리를 빼앗겼죠. 본인으로서는 속상할 만도 한데 이승만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4.19가 나서 이승만이 쫓겨나고 자기 조카 윤보선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윤보선하고 의절을 해요. 배신자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그만큼 이승만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5.16이 나니까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아주 적극적인 이제 군사독재 협력자가 됩니다. 박정희에게 단군일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찬사를 바쳤다가 단군일의 최고의 아첨꾼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정희 대통령 선거 이제 대책위원장,
이걸 맡았어요. 자, 초대 내무부 장관이고 박정희 선대위원장이고 공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을 했으면 박정희가 민정이양하고 정부를 수립하면 자기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냐면 누구라도 그렇겠죠. 뭐. 늘 다음 총리 또는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됐어요. 총리나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됐는데 박정희는 이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임명해버렸어요. 제가 서울시 의뢰로 윤치영 시장 시대의 서울이라는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었어요. 사진자료를 가지고. 63년부터 66년까지 서울시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세배 받은 것밖에 없어요. 서울시 직원들 세배 받은 거. 뭐는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됐죠.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서울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도시계획을 잘해서 좀 살기 좋게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서울시장 뭐 하는 거냐. 그랬다가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촌놈들이 자꾸 몰려와서 시끄러워 죽겠는데 서울을 살기 좋게 만들면 더 많이 몰려올 거 아니냐. 내가 도시계획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서울의 인구 억제를 위해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할 정도였어요. 이 사람을 두고는 67년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서울에서 지는 게 너무 뻔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건설중개비가 오자마자 공병장교 출신 부산시장이었던 김현옥한테 다 줘요. 그럼 네가 서울시장 해라. 그리고 선거 전까지 서울을 눈에 띄게 바꿔놔라. 이런 지시를 한 거죠. 김현옥한테는 이 건설중장비가 장난감이었어요. 시정구호가 돌격건설. 그 당시에 서울시 공문서에는 전부 그렇게 써 있어요. 돌격건설로 시작해요, 공문서가. 돌격건설 하면서 그걸 가지고 광화문 밑에도 파고 지하차도 파고 저 용산으로 흐르는 옥천 덩굴내죠. 복개하고 뭐 세운상가 판자촌 철거하고 이런 작업들 하면서 또 하나 했던 것이 이제 본격적인 강 약탈의 시작이었어요. 66년도. 이건 아직까지 좀 다소 불분명하게 제가 확인을 잘 못한 부분들이에요. 66년도에 또 하나 중요한 한강의 변화가 제2 한강교 준공이었어요. 윤치영 시정에 그나마 한 게 그거 하나였어요. 지금 양화대로 부르는데 제2 한강교 준공은 또 다른 배경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63년도에 저 서울 동쪽에다가 워커힐 호텔을 당시에 한국 최고의 이제 온갖 부정비리 의혹, 이른바 4대 군사정부의 4대 의혹 사건 중에 하나인 워커힐 비리 의혹이 이제 만들어질 만큼 광장동의 워커힐에 호텔을 짓죠. 호텔을 애초에 지을 때의 그 핑계는 그랬어요. 주한미군이 휴가철만 되면은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놀고 돈을 쓰는데 서울에 주한미군이 놀 수 있을 만한 그럴듯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돈 안 쓰고 서울에다 쓸 거 아니냐. 이렇게 구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핑계는 주한미군의 위락시설, 종합위락시설로 만들었어. 근데 왜 거기다 만들었냐. 워커 장군 기념하는 이름 때문에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좀 황당해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용산의 미군 이제 부대 미군들이 갈 길도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워커힐 워낙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이제 워커힐 접근 통로를 여러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이게 워낙 좋은 호텔을 만들어 놨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귀빈들이 공항에서 워커힐까지 갈 수 있는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마침 이제 이게 생겼다 말이죠. 마침 건설 중장비가 생겼다. 그 양화대로, 지금 양화대로라고 돼 있어요. 양화대교 건너서 신천으로 해서 서대문으로 가는 그 길 이름이 1960년대에는 공식적으로 도로명이 뭐였냐면 귀빈로였어요. 외국 귀빈들이 지나는 길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가로명이 귀빈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귀빈로를 거치지 않고 양화대교 한편으로는 양화대교를 통해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는 길이고 한편으로는 그 밑에서부터 워커힐까지 가는 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어떻게 만들 거냐? 제방을 쌓고 제방도로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서울시 건축과에 있었던 이제 손정목 선생하고 제가 이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계획은 애초에 없었대요. 제방을 쌓고 제방도로를 놓겠다는 생각만 했던 건데 제방도로를 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항에서 워커힐까지 가는 제방도로를 놓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소득거리가 생긴 거예요. 제방을 새로 쌓으면 제방 안쪽이 물이 안 들어오는 데가 돼요. 그전에는 개라고 해서 우리가 뭐 바닷가만 개가 아니라 물가도 개거든요. 개라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제방도로를 놓기 위해서 제방을 쌓아보니까 그 안쪽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평지가 생기는 거죠. 야, 이걸 택지로 팔아먹고 나서 그 돈으로 또 받아가지고 또 나머지 구간 건설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강 약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의 수로 자체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양쪽 제방으로서 한강의 물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을 제약하는 이런 게 생겨버린 것이고 이게 생기고 나니까 서울시가 사실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 돈으로 흥청망청 썼어요. 처음에는 이제 강변 제방도로 쌓고 그 안쪽 택지로 만들어서 분양하고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또 공사비 조달하고 강북을 그렇게 하고 나면 강남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라든가 여의도 개발 사업 뒤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66년도에 이제 영등포 동쪽이라는 이름도 없는 그러니까 여의도 이전에 이미 영등포 동쪽이 영동지구라는 이름이 붙어요. 영등포 동쪽지구로.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이제 제3 한강공부터 시작해서 1971년에 69년에 이제 준공이 되죠. 70년대 내내 한강에 다리 놓는 일들이 시작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얘기를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한강 1968보다는 이제 이 우리가 한강을 약탈하기 시작한 역사를 쓰려면 이제 좀 한강 1961 또는 한강 1963부터 다는 게 맞지 않았겠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한강을 서울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한강을 조선시대처럼 여전히 남쪽에 두고 서울을 동서로 길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리, 일산 이런 데까지 다 서울로 편입시키는 그런 식의 행정구역 개편을 했더라면 한강이 저렇게 됐을까? 우리가 한강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아니 서울 시민이 이렇게 됐을까? 혹은 강남병이 생겼을까? 한국 사회가 이른바 강남 거주자와 비강남 거주자로 완전히 이제 나뉘는 그런 좀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은 해요. 애초에 한강을 가운데 두고 대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 자체가 정상적이고 사회적 공론을 거치지도 또 민주적으로 결정되지도 군사독재 정권의 대단히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 다음부터의 운명은 이제 이게 한강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그걸 한 가운데 두고 이걸로 서울이 갈라지고 이걸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러면서 한강을 한강대로 계속 이제 강답지 않은 형태로 돼버리는 이런 현실을 맞은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김원 박사님의 본론을 이제 들으시겠습니다.